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의 가격을 알면서도 그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한다. 가격은 정말 쉽게 눈에 띕니다. 포장지에, 매장 진열대에, 그리고 계산대에. 또 부동산 중개 사이트와 주식거래 앱에 들어가 보면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수십, 수백 가지 거래 대상의 가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가치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격처럼 누가 표기해 주지도 않죠. 분석하기도 어렵고 거래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단기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적정한 가치를 찾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격이 곧 가치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인간의 욕심과 시기, 질투 등 온갖 감정이 반영되고요.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때때로 가치는 가격과 너무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셀 수 없이 다양한 가격 속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격만 보고 쫓아다니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위기를 선물하게 될 테니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의 상식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맹신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라면도, 5개월이 지난 과자도, 6개월이 지난 조미김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면은 291일까지, 과자는 278일까지, 조미김은 207일까지 먹어도 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긴 이것이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기한,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기한, 그 네 글자, 소비를 해도 되는 기한, 다 드렸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 때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난리가 아니네요. 뜨겁습니다. 고란 기자 아이템으로 준비했죠. 네. 저는 뜨거운 주식시장 얘기 갖고 와봤는데요. 2차 전지가 뜨거웠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뜨거워진 게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묻지마 투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급락하면서요. 초단기 외상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수금이요. 이게 7천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또 은행에서요. 또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은행에서 560억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은행을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지방은행이 힘을 못 쓰는 사이에 진격의 카카오뱅크입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네, 저는 물가와 GDP를 준비했는데요. 어저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인데요, 감소율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원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에 정말 주식시장에 수급이 쏠렸었는데 네. 이제는 관심이 단연 초전도체 관련주네요. 네, 연일 강세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기업이요.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원, 덕성, 고려제강 등이 상한가를 갔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서남, 모비스,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등이 상한가 갔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서남, 덕성은 상한가로 갔고요.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상, 모비스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면요. 모든 물질에는 다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저항이 초전도체의 경우 제로입니다. 제로. 네. 아예 없어요. 전기 저항이 낮으면 이게 도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고요. 만약에 높으면은 부도체인데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배터리 오래 쓰면 열이 나잖아요. 네. 이게 왜 열이 날까? 다 전기 저항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열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전기 효율이 떨어지죠. 이걸 떨어지니까 요거 막으려고 냉각 기술,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 저항이 0이다라고 하면 열이 안 납니다. 네. 전기도 100%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전도체가 이제 꿈의 물질 같은 거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영하 200도 이하, 그러니까 네. 엄청 낮은 온도이거나 혹은 100만 기압 이상 엄청 고압이거나 네. 에서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상온 상압,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능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초전도체가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 물질이 바로 LK99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 이런 저명한 논문에 낸 게 아니고요. 이 논문 발표하는 것 중에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야, 우리 이런 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제 서로 피어 그룹의 검증을 받게 되는 그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다 네. 그냥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론적인 검증이 끝난 단계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다른 이제 연구소에서도 아, 이거 진짜로 실제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교차 검증을. 네. 그런데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이 이거 해봤더니 우리가 슈퍼컴으로 돌려봤더니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어제는 중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거 재현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발열 없는 스마트폰, 초고속 컴퓨터, 자기부상 열차, 에너지 손실 없는 전력선, 그리고 꿈의 2차 전지를 하는 뭐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전력 저장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핸드폰에 발열이 없는 건 물론이고 자동차를 이걸로 만들어도 뒤에서 그냥 한번 툭 밀면 그 속도로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고 심지어 건물도 공중으로 띄워서 건설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상상의 크기만큼이나 증시에서는 또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며칠 연속 상한가가 갈 만큼 진짜 뭐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되기만 하면 진짜 엄청난 건데 이게 진짜인지는 사실 잘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저명한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데에 게재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초전도저원학회가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내에 보고된 결과에 진위에 논란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추가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발표된 데이터와 공개된 영상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는 논문과 영상 문질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의심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검증위원회는 LK99 시료를 제공받아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검증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아마 묻지마 투자가 계속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그 대정 화금이라는 곳이 관련 종목으로 꼽혔었거든요. 네. 주가가 그래서 막 상한가 근처까지만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다가 초전도체와 관련해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라고 밝히자마자 주가가 7% 상승 정도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거의 20% 이상 고점에서 내려왔다라는 네네. 뜻이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아주 극초기에는 초전도체라는 비슷한 느낌적인 냄새만 나도 그냥 사람들이 네. 옳다커니 하고 따라 붙는데 약간 옷깃만 스쳐도 올라가는.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초단타 단타 여기 매매 몰린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먹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뭐 우리가 예금 1년 넣으면 5% 주는 것도 많이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1분만 있어도 5%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빠진다 한 느낌으로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2차 전지 기업의 극단적 쏠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단 올라갈 때만 뭐 종가가 어떻게 되건 뭐 기업 실적이 뭐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서 미수금이 7,733억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튿날에도 7,290억 원으로 연이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고요. 이 미수금은 아마 주식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처음 주식 거래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냥 최대 매수 버튼을 눌렀더니 100만 원 이상이 사지는 거예요. 그 미수거래가 신청이 돼 있었구나. 140만 원인가 하면 이렇게 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예, 이 미수금이요. 이 거래를 후에 갚아야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초단기 대출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증거금을 가지고 해서요. 증권사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정산일까지 이틀 동안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만 갚으면은 이제 진짜 내 주식을 산 것처럼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미수금 증거금률이 40% 정도이니까 대충 한 2.5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5월에 차액 결제 거래자 CFD 규제가 강화된 다음에 이 레버리지 거래 수요가 미수 거래로 이동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라고 하죠. 사고 파는 그것. 그 연령대 상관없이 연초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도 1일 기준으로 57조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쏠림에다가 돈을 가지고 여기 단기 투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지금 현재 시장에선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투기하는, 놀이하는 인간, 뭐 호모 루덴스라고도 하던데 그 본능을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수준에서 좀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좀 투자를 하셨으면 더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염현석 기자. 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역시 체감은 잘 안 되죠. 네,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정말 체감이 안 됩니다. 네. 특히 마트에서 채소 칸에 가면 엄청 오른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청상추 도매 가격이요 4kg에 6만 2천 원대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 달 전보다 3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75% 오른 거거든요. 같은 기간 깻잎은 2kg당 4만 원에서 45% 상승했습니다. 아마 지난달이죠. 이제 7월 달에 폭우와 폭염이 이제 반복되면서 채소 작황이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네. 정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에 상추와 깻잎 등 채소가 포함된 신선식품 가격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1.3%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통계 물가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 차이를 근본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물가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요 5년 주기로 정기 개편을 합니다. 네. 5년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과 품목별 소비 지출액 변화 등을 이렇게 지수에 반영을 하는데요. 현재 지수 기준 연도는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년이 지났습니다. 기준 연도에서. 그런데 2020년에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개편되자마자 코로나19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소비 지출 구조가 확 바뀐 겁니다. 정말. 그래서 당연히 실제 소비 패턴이요 바로 바뀌면서 물가를 반영하는 품목이 그거를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반영은 품목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게 소비 패턴이 확 바뀌었으니까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 간 괴리가 엄청 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체감 물가는 정말 괴리가 큰데 네. 그 원인을 살펴보죠. 원인을. 이게 정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 범위의 차이. 두 번째, 가중치. 세 번째, 물가를 인식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포괄 범위 차이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대표할 수 있는 458개 품목을 이제 가격을 조사해서 그렇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체감하는 쪽은 일부 품목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등락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두 번째, 물가에 대한
가중치도 다 다릅니다. 이거는 가중치가 많이 적용되고 이거는 또 조금 적용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가를 인식하는 방법도 엄청 다릅니다. 보통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하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물가 변동이 없으면 체감하지 못하고요. 네. 올라가는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차이가 난다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중치, 그렇죠.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사는 것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네. 거잖아요. 어떤 품목의 가중치가 높나요? 이거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독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도 했던 라면, 네. 뭐 우유,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 전세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품목들이요. 대부분 가중치가 높습니다. 가중치의 총 합은 1000입니다. 458개 품목의 가중치를 다 더하면 1000인데요. 숫자 1000. 네. 이 중에서 높은 걸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전세값 54, 월세 44.3, 휘발유 20.8입니다. 네. 자, 휘발유만 한번 간단히 놓고 보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요. 1년 전보다 낮아지고 그리고 전세값도 1년 전보다 많이 하락을 네. 했습니다. 가중치가 큽니다. 이 부분에. 네. 그러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또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라면, 우유 같은 경우에도요. 식품 부분에서는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과 우유의 가중치가요. 각각 2.7, 4.1입니다. 근데 상추, 깻잎 이런 채소류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네. 0.2에서 0.6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중치는 0.2, 0.2에서 0.6 소수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류에서 상당히 가중치 포지션이 높은 라면, 우유의 가격을 조금 조정을 눌러놓으면, 해주면 네. 상추나 이런 게 막 올라도 크게 숫자로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 특히 채소나 이런 것들의 가중치가 너무 낮아서 괴리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별로 안 좋습니다. 8월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면요. 네. 아마 물가 상승률이 조금 커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물가는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지난해 기준 7월 국제 유가는요. 배럴당 106.5달러였습니다. 이게 올해 7월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한 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류 가격도요. 25.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하락폭이 역대 최대치인데요. 이 때문에 석유류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무려 1.49%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 같은 오펙 국가들이 추가 감산이 좀 다음 달부터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대외 여건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국제 유가 상승, 국제 유가발 상승 물가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요금도 문제입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일부터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되고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됩니다. 이 부분 가중치가 만만치 않은데요. 참고로 버스 시내 요금 가중치가요. 7.4입니다. 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기 네. 때문에 기저효과도 네. 있었는데 그 효과도 또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3% 물가 상승률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6.3%였습니다. 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이번에 최저치 2.3%를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이 되면 이런 기저효과가 조금씩 이제 사라질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웅 한국통제 부통제보가요. 어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8월부터 다시 높아진다. 그리고 연말에는 3% 정도에서 등락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 물가 상승률 둔화는요. 물가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일 뿐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통계 역사상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떨어졌던 거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2019년 9월, 2020년 5월 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걸 또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네. 자, 코란 기자. 금융권에서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횡령사고가 네. 터지는데 이번에는 경남은행 사례네요. 네. 예, 금융감독원이 이제 그 횡령사고 보고 받고요.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금융부, 그러니까 PF 담당하는 곳의 부장입니다. 이모 씨가 횡령을 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횡령 규모만 562억 원. 이제 앞으로도 크게 커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 사고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예, 금감원은 그래서 전 은행권에다가 부동산 PF 자금 관련돼서 긴급 점검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이 씨가 어떻게 횡령을 했냐라고 보면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2007년부터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업무만 담당하니까 본인이 돈을 빼돌려도 어떻게 안 걸린 거예요. 네. 뭐 횡령 방법은 전형적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를 위조하는 등을 써서 가지고요. 이렇게 했고 뭐 중간에 보면은 요거 약간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제 중간에 좀 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규모는 562억 원입니다. 562억 원. 네네. 그것도 15년 동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은행이 이걸 모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규모잖아요. 두 금융사고가 닮았는데 이 특정인이 한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네. 그 돈을 빼돌렸죠. 거기서.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 계좌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가족 명의가 동원되고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장기간 은행이 모를 수 있지? 라고 보면요.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모두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가 순환 인사 원칙에서 배제가 됩니다.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거액의 입출금 등이 진행될 때 중요 사항이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지켜지지 않았다입니다. 아이고, 참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될 텐데. 자, 마지막으로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GDP가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2,142달러입니다. 네. 전년 대비 한 8% 감소를 한 건데요. 세계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이제 일본과 스웨덴 다 두 나라뿐입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GDP는요. 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작년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또 룩셈부르크였는데요. 12만 5천 달러입니다. 그 뒤를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등으로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순위가 비슷한 국가는 이탈리아 3만 4천 달러, 일본 3만 3천 달러, 러시아 3만 2천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년 전에 비해서 8% 감소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네, 원화 가치 하락이 가장 큽니다. 자, 우리나라 GDP 원화로 계산하면요. 2,161조입니다. 네.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달러 기준으로 바꾸잖아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8% 하락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은요. 1,291원입니다. 2021년 1,144원보다 13%나 올랐는데 그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GDP도 감소했고 1인당 GDP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요. 3단계 하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요. 이 집계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GDP 13위, 1인당 GDP 23위잖아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10년 전 수치와 동일합니다. 조금 밀렸다라는 거 역시 비교하려면 달러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412님, 예,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승무사원인데요. 승객분이 알려주시네요. 도전해서 선물도 받아보라고. 승객분들도 몇 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경쟁자가 많아지나요? 해당 시내버스 안에서 경쟁자들이. 근데 이 승무사원이면 아마 운행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3412님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한 번 더,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올해부터 그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기존의 유통기한이라는 표기가 이걸로 바뀌었죠. 그런데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어서 뭐 강제성은 좀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유통기한인 거에 맞춰서 뭔가 식품을 빨리 먹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게 또 낭비를 더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영업자,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아니라 실제로 먹는 사람, 소비자 중심으로 기한을 바꾸자라는 거였죠. 소비자 중심의 기한. 네. 유통사업자 중심의 기한이 유통기한, 소비자 중심의 기한이 이 기한, 네 글자. 힌트 요 정도면 되겠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315님) 유통기간 지난 우유, 라면 먹어도 배탈 안 나요. 예, 1918님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항상 아빠 몫입니다. 유유. 편집장님도 그런가요? 당연하죠. 괜히 애들은 꺼림직한데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아빠가 먹어도 뭐 그게 다 엄마 아빠 몫이죠 뭐. 자, 지금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정 상호, 예, 상표 명칭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이키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쇼핑백입니다. 운동화를 사면 그 박스를 담아주는 쇼핑백. 그냥 일회용은 아니고 한 1-2천 원 정도 되는 다시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쇼핑백을 말하는데, 근데 어떤 손재주 좋은 사람이 이거를 이른바 리폼을 해서 새롭게 가방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 7만 몇천 원, 거의 한 10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나이키 로고를 떡하니 붙여놓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강인혁 상표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각종 상표권 이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강인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인혁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 논란이 된 거 혹시 온라인으로 보셨나요? 네, 저도 온라인에서 관련 기사를 많이 봤고요. 네. 기사를 보면서 저거 상표권 침해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쇼핑백인데. 네.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나이키 사건에서는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리소진 이론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용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일단 구한 물건은 그거를 되팔든 뭐라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중고거래를 해도 성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네.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 걸 판 게 아니라 상당히 변형해서 팔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자는 상품에 상표를 붙일 권리하고 이걸 유통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리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상표권자가 행사한 가방인 쇼핑백의 형태는 알아볼 수도 없이 다른 형태가 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겉에다가 나이키라는 남의 상표를 떡하니 보이게 위치시켰고, 그리고 이걸 팔겠다고 온라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할 정도로 변경시키면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즉 리폼하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게 돼버려서 권리 소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나이키 쇼핑백을 원래 상품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이나 수선을 했으니 대법원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이 아니고 거기다가 나이키를 떡하니 붙였으니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것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팔았으니 유통한 게 되는데 이건 전부 상표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므로 이런 행위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리폼한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상품을 남의 네, 상표를 붙여서 판매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처벌이 될 수 있다.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른바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뭐 천막이라든지 타이어, 뭐 신발, 옷, 지갑 뭐 이런 것들 버려지는 걸 다시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안 되나요? 이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옷이나 신발 같은 상품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행위는 그냥 물건의 생산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누군가의 상표를 붙여서 상거래를 한다면 그때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에 상표를 붙인 거니까요. 네. 근데 모든 행위가 침해라는 건 아니고요. 상표권은 지정 상품이란 걸 반드시 포함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정 상품을 선풍기로 정한 어떤 상표가 있는데 이 어떤 상표를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양말을 사용했다면 네.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음에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사이클링으로 만드는 상품은 나이키의 사례랑은 구별을 해서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자동차 브랜드 같은 거를 내가 다른 가방을 업사이클링 하면서 그 위에다가 로고를 붙였다. 그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예외적으로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자동차 회사의 상표가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은 지정 상품으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네. 누가 들어도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냥 그 저명한 상표를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예외적인 이론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에도 그렇고 고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사치품 브랜드의 어떤 가방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더라고요. 가죽 공예 같은 거 가르쳐주면서 특히 뭐 샤넬 가방 이런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은 이렇게 바느질하면 돼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요. 네.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인이 집에서 강의 보고 가방을 똑같이 만드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행 상표법으로는 정말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집에서 가죽 사다가 에르메스 가방을 똑같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유는 왜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방이 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누구한테 팔아서 상거래가 성립을 한다? 그때는 상표법 위반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만든 사람 말고 이런 가방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은 2020년에 에르메스 가방 제품과 똑같은 가방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중 핵심은 뭐였냐면요. 강의하는 사람이 에르메스라는 저명한 가방의 명성과 형태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조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경우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모조품이나 가품은 어차피 정이 안 가니까 그냥 혼자 쓰다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혼자 집에서 취미로 만들거나 혼자 쓰는 건 괜찮지만 그게 판매 행위까지 갔을 때는 일이 커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관심 가졌을 텐데 트로트 가수 영탁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영탁 막걸리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가수 영탁 씨가 이긴 거죠? 결론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7월 30일인가 31일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었던 게
2020년 5월에 예천 양조와 영탁 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를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4개월 이전인 2020년 1월에 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예천 양조에서 먼저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4월에 결국 거절이 됐는데 그 거절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예천 양조가 상표명으로 영탁이라는 사람의 저명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절 이유가 사실은 영탁 씨가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만 해주면은 다 극복이 되는 건데 영탁 씨가 그 계약 관계 있었음에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를 안 해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절이 됐고 그럼 당연히 예천 양조는 영탁이랑 상표권이 없으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계속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탁 씨가 예천 양조를 상대로 내 이름을 상품에 사용하지 마라고 하면서 상품 표제 사용 금지를 청구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영탁 씨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천 양조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표권을 미리미리 등록해 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특히 뭐 좀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 뭐 길동이네 소머리 국밥, 뭐 대호네 순댓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이어도 작은 자영업이어도 상표권을 등록해 두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방송에 나오시는 매우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상표 출원은 내 사업의 출생신고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영탁 막걸리 사건이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 안 했다가 만약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이기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표 출원에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개인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표 한 개에 그 상표의 지정 상품도 한 개,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하지 않고 특허청에 인터넷으로 전자출원해서 무탈하게 등록이 됐다면 출원료부터 등록료까지 다 합쳐서 27만 6,120원이 발생을 하고 이게 최저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것. 물론 그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거네요. 직접 하셔도 되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지만 최근에는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저희도 그래서 이 Y스트릿 시작하자마자 상표권도 등록을 했는데 내 사업의 출생신고라는 말과 똑같네요. 자, 그런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대호 김치찌개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분명히 나의 실명인데 이럴 때는 이게 상표권 출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표와 상호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드리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야구선수 이대호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아무런 상표 출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동명이인이 그리고 이후에 상표 출원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탁 씨 사건처럼 유명한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허락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긴 한데 보통 허락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야구선수 이대호 씨가 이대호 김치찌개라는 걸 상표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동명이인이 이대호 씨가 나도 이대호 김치찌개 갖고 싶어 라고 해서 출원을 하잖아요. 그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야구선수 이대호 씨의 상표가 먼저 있으니까 후출원임으로 등록을 못 받겠죠. 이때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명인이 그러니까 이대호 씨가 이대호 김치찌개를 갖고 있는데 이대호라는 사람이 난 내 이름을 상호로만 쓸 거야. 상표권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 상표권은 90조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명이인이 본명이 이대호라면 이대호 김치찌개라는 상호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울 뿐입니다. 상호 정도는 등록 가능하다. 업종이 또 다양하니까요. 본명이 내가 이름이 이대호인데 이대호를 쓰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인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개영식 도중 참가자 가운데 80여 명이 열탈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500곳을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65.6%로 지난 12월 조사 때 45.6%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18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에서 전체 가구의 26%인 16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 번아웃 된 것 같아 라는 표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진짜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특히 또 날씨도 더워지고 힘들어져서 무력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번아웃에 해당이 될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상담 심리사이기도 한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여러분의 정신건강 챙겨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네. 네. 실제로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내담자를 만나서 실제로 상담 심리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일단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 혹은 머릿속이 조금 괴로운 것 이 번아웃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번아웃이 막 유행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가벼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러 오는 내담자들은 보통 굉장히 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보통 스트레스가 많지 막 번아웃까지 온 경우는 좀 흔치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좀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좀 과다한 거예요. 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스트레스가 지금 많은 거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이제 자극의 총합이라고 그러는데 자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많은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기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계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소위 현타 온다고 하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작가가 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꿈이 작가였는데 작가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막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달려갔어요. 예. 나는 엄청난 유명한 작가가 될 거다. 해리포터 같은 작품을 쓰겠다. 근데 써봤는데 조회수가 웹소설을 써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경찰관이 되면 막 범인 다 잡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행정 업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자꾸 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내가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어떤 열정이라든지 성취감 같은 것을 잊어버리게 된 상태. 소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생에는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네.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축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의미도 찾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그냥 단순히 몸이 힘들다 혹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그것 자체가 번아웃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되게 무미건조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번아웃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도 빨리빨리 또 해소를 하면은 그건 또 번아웃으로 가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혹시 유독 번아웃을 쉽게 경험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가 상담 심리사들이니까 네. 보통 심리적인 거를 많이 이제 저희가 물어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환경을 많이 물어봐요. 네. 예를 들자면 자연을 얼마큼 보는지를 물어봅니다. 자연이요? 자연. 예를 들자면 커튼을 얼마나 걷는지.
내가 야외에 나가서 산책 같은 거 얼마나 하는지, 아, 출퇴근 시간이 얼만큼 좀 빡빡하고 압박감이 많은지. 예. 사실 그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줄어드는 게 있다고 해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수명이 줄어들. 수명.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너무나 거기가 빡빡하고 압박감이 세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강한 환경 속에 내가 자꾸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취약해질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성격 검사 중에 빅5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요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MBTI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성격 검사 중에서 가장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 신뢰도도 있고 또 타당도도 구축되어 있는 검사를 우리가 빅5 검사라고 하는데 예.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 5가지 중에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증. 네,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증 자체가. 이게 막 신경질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예민하고. 기질. 그렇죠. 예민하고 좀 불안하고.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긍정적 생각이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은 할수록 복잡해지죠. 그렇죠. 뭐 뉴스를 봐도 긍정적인 뉴스 별로 없잖아요. 부정적인 뉴스 천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부정적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나 스스로가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을 수 있죠. 예민하고 불안하고 평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거네요. 네. 송대현님의 질문인데 혹시 번아웃이라는 걸 외래어로 꼭 표현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뭐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름인가요? 번아웃이라는 게? 뭐 지금까지 질병까지는 아닌데 네. 얼마든지 지금은 현상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현상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저는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소진 또는 탈진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정신적 소진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었나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신적 소진도 맞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정신적 소진이라기보다는 신체적 소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력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번아웃이 왔는데 막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기계발서 보고 막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노력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뭐 몰입을 해봐야겠다. 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근데 번아웃이 한번 오면 신체적 소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로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하더라도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혹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야. 그래도 휴가를 좀 갔다 오면 괜찮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힘든데 그냥 이 일을 때려쳐 볼까? 직장을 그만두면 나아질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 들어오고, 그렇죠?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 들어오고. 그렇죠. 내가 경제적 자유만 있으면 내가 진짜 이거 다닐 텐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 직장을 관두면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좋죠. 며칠은 좋겠죠. 네, 좋아요. 늦잠 자도 되고. 막. 네, 근데 3개월 이내에 이전보다 더 강한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조직이어도 소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소속이 없이 아예 배타된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불안을 엄습하게 합니다. 소속감이 없는 것. 그리고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뭐 해외를 갔다 오자 뭐 이렇게 해서 해외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가기 싫어요. 어디를? 회사를? 네, 회사를. 아. 왜냐하면 이 소진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를 하얗게 불태웠다는 거거든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하얗게 네. 불태웠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열정을 쏟고 할 만한 회사 안에서 네. 그럴 만한 무슨 장작이 있어야 내가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소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장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 갔다 오면 직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또 생기게 되고 직장을 관두면 더 불안이 엄습해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이게 뭔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재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휴가 가서도 또 다른 에너지를 소진하고 와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네. 집에 가서도 뭐 SNS 보고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쉬는 것 같지 않다라고 토로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쉬는 것도 잘 쉬는 것도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핸드폰 하는 게 나의 쉼인데 왜 그거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아, 누워서 쇼츠 보는 거. 그렇죠. 네. 그거 보다 보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즐겁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즐거운 이유가 원래 스마트폰 자체가 도파민을 많이 또 분출시켜요. 사실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의 반응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 옛날에는 소주잔 정도의 도파민만 있어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대하 같은 도파민이 나와도 소위 우리가 은유를 해보자면 좀 생각보다 그만큼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가짜 쉼과 같습니다. 아, 쉬는데 가짜로 쉬는 거다. 네. 그때만. 네, 네. 혹시 그럼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번아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내담자들을 보면은 예. 정말 힘든 내담자들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담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효능감을 사실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어떤 이제 항목도 있지만 어떤 단계나 절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즐거움과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즐거움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즐거움.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3가지를 빠르게 좀 압축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즐거움은 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놀이를 반복하면 취미가 됩니다. 네. 요것을 내 일상 속에 알랄이 박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마치 PT 하듯이. 네. 그러니까 놀이와 어떻게 보면 취미, 놀이를 반복한 취미. 두 번째는 나를 관조하는 시간. 관조하는 시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3가지를 얘기할게요. 산책, 독서, 그리고 일기. 또 네. 3가지를 좀 언급해보고 싶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만.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10초 남았는데 제가 번아웃에 빠질 뻔했습니다. 네. 저희 바로 2부로 갑니다. 10시 5분에 뵐게요.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서울시 농아인협회 서대문